안녕하십니까? 제2의 모의고사 시험을 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시면 건축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구조 쪽을 아마 빡센 문제가 나올 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라멘 구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라멘 구조는 기둥과 포로 이루어진 골조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라멘 구조 또는 골조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41번에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력벽 구조는 자중과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수직 수평 하중을 벽체죠. 벽체가 하중을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내력벽 구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체 트러스 구조는 선형 부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해서 각 부재가 축 방향력만 받도록 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리얼 아치 구조는 주로 전단력으로 전달한다 해서 틀렸죠. 리얼은 X입니다. 자, 보통 아치 구조는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고 개념이 되죠. 그래서 리얼이 옳지 않은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리얼 개념 되죠. 그래서 41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번 보시면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조적적 칸막이 벽은 조적적 칸막이 벽이야 가동성 경량 칸막이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조적적 칸막이는 고정 하중이고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하라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하중이죠. 하중은 최대 하중을 하고 설계 시 그 용도별 최소값을 적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래서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의 2kN/제곱미터 그 값이 최소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건축 구조물은 등분포 하라중하고 집중 하라중 두 가지로 중이 있죠. 그 중에서 구조 부재별로 더 작은 하중 효과가 아닌 더 큰 하중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더 큰 하중 효과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풍하중의 설계 속도압은 공기의 밀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설계 풍속의 제곱에 비례하죠. 원래 설계 속도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설계 속도압 개념은 2분의 1 곱하기 공기의 밀도죠. 공기의 밀도 곱하기 거기에 나온 설계 풍속의 제곱입니다. 설계 풍속의 제곱에 관계 있죠. 그래서 풍하중과 관련돼서는 반비례 관계 요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지상적설 하중이 0.5kN/보다 작은 지역, 그러면 눈이 거의 오지 않은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때는 작은 지역인데 큰 지역은 안 되고요. 작은 지역에서는 태정량의 추가 하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바로 5번 경우는 작은 지역, 최소 지상 적설하부정 적은 지역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4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번 문제. 자,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자, 1번에 기초 형식 선정 시 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립기초는 기둥으로부터 축력을 축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축력이라고 하죠. 독립으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를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온통 기초는 상부 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연결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한 기초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특히 3번을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이 부분은 구조 설계 기준의 바로 이 온통 기초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 중에 유일하게 설계 기준의 기초의 정의를 안 낸 것이 온통 기초만 출제가 안 됐습니다. 연속 기초라든지 직접 기초 이런 것은 기출이 되었는데 아직 온통 기초가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말뚝 기초의 설계에 있어서는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 상설 시 말뚝 지지력의 기초판 점의 집안 지지력을 가산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죠. 기초가 있을 때, 이런 말뚝 지정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말뚝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말뚝의 지지력이 있겠죠. 말뚝의, 지지력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판 저면에 작용되는 집안 지지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지지력은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말뚝 지지력만 가지고 허용 지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 보시면 44번. 지금 집안의 특성과 집안 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사질토 집안의 예민비. 예민비는 우리가 점토가 크죠. 예민비는 점토의 경우는 4에서 10 사이가 됩니다. 10 정도 사이고 사질토는 1보다 조금 크죠. 그래서 사질토는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점토가 큽니다. 그리고 2번에 베인 테스트는 십자형 날개의 테스트를 슬럼프치로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이 베인 테스트는 이 십자형 날개를 때려봐 가지고 회전력이죠. 회전력으로 우리가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 개념이 됩니다. 조사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슬럼프치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에서 이제 측정할 때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그 콘크리트 유동성을 나타내는 값이 슬럼프치고요.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1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 그다음에 3번 물리적 지하 탐사법은 전기 비저항이나 탄성파 등을 통해서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번은 정답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 평판 지하 시험은 시험 출들 타격 횟수 n값을 측정해서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은 바로 표준 간입 시험이죠. 틀렸습니다. 이거는 표준 간입 시험이고요. 표준 간입 시험이었죠.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것은 표준 간입 시험이었습니다. 평판 지하 시험은 평판에다가 지하판에다가 하중을 직접 가해서 치마량을 측정해서 진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지문을 보시면 사질토 집안에서는 중앙부에서 치마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양단 부분에 치마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중앙부에서 치마가 큰 것은 점토 집안에서 중앙부 치마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철근 콘 구조는 높은 강성과 질량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그리고 2번 철근량이 동일한 경우 가는 철근보다 굵은 철근 배근이 균열지에 유리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는 철근이죠. 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가는 철근을
사용을 해줌으로써 일반적으로 균열 제어에도 유리하고 균열 제어에 유리합니다. 특히 이 균열에는 치마 균열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치마 균열. 자, 치마 균열을 줄이는데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이 부착 강도가 좋아집니다. 부착 강도.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 강도가 증가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건조 수축 또는 온도 변화에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게 사용하는 철근을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명하죠. 자,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와 철근 온도의 선팽창 계수나 또는 열팽창 계수 또는 열팽창률은 거의 비슷하다, 유사하죠. 그래서 일체화 거동이 가능하다, 옳은 지문. 그리고 5번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철근 깊이까지 진행이 되면 자, 철근이 부식될 가능성이 증가하죠. 그렇지만 콘크리트가 중성화됐다 해서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5번에 옳지 않은 지문은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됩니다. 그리고 46번 문제 보시면 자,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콘크리트의 재료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면서 순환 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라고 하지만 의무화는 시켜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순환 자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순환 자원이에요. 자, 기존 폐기되는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자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골재 같은 것을 순환 골재, 그런 것을 순환 자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번에 A 감수제, 그거는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 감수제 등의 유동화재를 이용해서 단위 시멘트량을 저감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물 결합 제비는 가능한 크게 하면 되죠.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겁니다. 앞으로 물 결합 제비든 단위 수량이든 또는 단위 시멘트량이든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항상 작게, 적게, 낮게, 온도는 낮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넣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46번은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정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단위 수량은 소정의 워크빌트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항상 범위 내에서 가면 작게, 적게, 낮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 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가열 가공 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냉각 가공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7번에 보시면 자,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콘크리트의 물 결합 제비는 원칙적으로 50% 이하가 한다 해서 틀렸죠. 자, 원칙적으로는 자, 60% 이하가 기본입니다. 60% 이하.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으면 물 결합 제비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55%입니다. 그리고 수밀성 기준일 때는 50%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제빙 화학제를 사용하거나 또 동결 융해를 받는 조건이 나왔을 때 그때는 45%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에 사용한 재료는 콘크리트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 그리고 콘크리트 원칙적 공기 연행 콘크리트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고강도 콘크리트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고강도 콘크리트 기준이 아니죠. 그냥 보통 콘크리트 다룰 때는 바로 3번 개념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콘크리트는 치마 균열이나 소성 수축 균열, 건조 수축 균열, 자기 수축 균열 또는 온도 균열에 의한 균열 허용폭 이내여야 되겠죠. 옳은 질문이고, 그 다음에 5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서 충분히 내구성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은 1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문제. 자,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고강도란 조건이 나올 때만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원칙은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2번에 수밀성 기준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이때는 물 결합 재비가 50%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한다 나왔을 때는 55% 기준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거푸집 널과 철근의 간격을 유의해서 이제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것은 간격제 스페이스 개념이 되겠죠.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시험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10메가파스칼 이상의 기둥의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자, 기둥의 거푸집은 측면 거푸집이죠. 그러면 측면 거푸집은 조건이 주어지지 아니할 때는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과 같이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일 때는 더블입니다.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거푸집은 콘크리트 층압의 거푸집의 콘크리트 층압에 대해서 다루겠죠. 철근량이 많을수록 층압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부비압일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48번은 4번 개념에서 층압은 철근량하고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 철근량하고 층압은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러면 철근량이 많으면 층압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철근량이 적을 때 층압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번은 5번 지문이죠. 5번 지문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기억에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며 철근 콩에 비해서 인성이 우수하다 해서 맞는 지문이죠. 인성은 하중이 작용했을 때 변형은 발생이 되는데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49번은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강제는 단면에 비해서 부재가 세장하므로 세장은 가늘고 길다는 것이죠. 자굴이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공사 시 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죠. 그래서 이 철골 구조는 근식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규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동기공사, 겨울철 공사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리얼의 내하적 구조로 설계 및 시공 시 내하 피복에 대한 대비가 필요 없다 해서 틀린 지문이죠. 내하 피복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은 X. 그다음에 미음 철것이 폐기물 발생량이 적죠. 많다 해서 미음도 X가 됩니다. X. 보통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폐기물 발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가지가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되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시면 50번 철골 구조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기공, 블로홀이라고 하고 공기 구멍이라고도 하죠.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시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분해에 잔류하여서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주된 원인은 급냉입니다. 급냉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자, 메탈 터치. 자, 이 메탈 터치는 기둥의 이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맞대기 용접에 한면으로 실시할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 금속의 용락을 방지하며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은 2번은 뒷댐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뒷댐제의 설명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스캘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한쪽 부지에 설치한 홈을 스캘럽이라고 하죠. 그리고 4번 스패트는 아크 용접이나 가스 용접에 있어서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나 금속을 스패트라고 합니다. 원래 스패트는 튀어나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5번의 크레이트는 용접시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서 움푹 패인 부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시방서상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상은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패인 부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크레이트. 자, 그래서 50번은 2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1번. 자,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를 트이게 나중 쌓기 할 때는 자, 그 부분을 청단 들여 쌓기로 해줘야 됩니다. 청단 들여 쌓기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에 영식 쌓기는 모서리 치료토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치료토막 사용하는 것은 하란식이죠. 영식 쌓기는 반절 또는 2호 토막을 우리가 사용해서 통절론을 발생하지 않도록 쌓는 것이 영식 쌓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콘크리트 블록 제품 길이, 두께, 높이의 치수의 허용치는 오차적인 측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줄기초, 연결부, 바닥폰 등의 블록을 쌓을 밑바탕은 물축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자, 블록을 쌓을 밑바탕이에요. 블록 개념이 아니라. 자, 밑바탕은 물축임을 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물축임을 하고요. 그런데 블록은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때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해서 우리가 쌓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큰 게 밑으로 가, 작은 게 위로 가야지. 살두께 큰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쌓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51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에 보시면 지붕 경사에서 이제 극경사 지붕 기준입니다. 자, 극경사 기준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4분의 3 이상인 것을 극경사라고 하죠. 4분의 3 이상이 극경사고, 자, 보통 평지붕은 6분의 1 이하인 지붕을 평지붕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까지는 완경사, 그리고 4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까지는 일반 경사 지붕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평지붕하고 극경사 지붕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2번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53번 방수공사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먼저 1번에 마스킹 테이프. 자, 마스킹 테이프의 개념은 시공시 더러워짐을 방지하거나 줄눈선을 깨끗하게 해서 붙이는 테이프죠. 그런데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는 마스킹 테이프가 아니죠. 이거는 본드 브레이크가 됩니다. 1번은 본드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테이프형 재료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번은 1번이 자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에 복합형 방수청은 항상 시트기하고 토막기만 복합형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면 접착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두 면만 접착하는 상태를 이면 접착이라고 하고 보통 워킹 조인트가 이면 접착 개념으로 간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54번. 자,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방수제의 조합 또는 비빔 점도 조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쉽게 토막 방수에서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1번에 이액형형 방수제는 뭐 주제라고도 하고 주제를 뭐 기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화제, 방수제 두 가지 들어가죠. 경화제하고 주제하고 두 가지 재료가 들어간 것을 이액형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혼합 비율로 계량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동 혼합기를 우리가 사용해서 비비게 되는데 이때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이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럼 기포가 발생하면 토막이 빨리 박락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놀이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쓴다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는 핵심 포인트가 회전이 느린 것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방수제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는 희석제를 쓸 수 있죠. 이때 희석제는 방수제에 대해서 5% 이내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은 10%에서 틀렸죠. 이거는 5% 됩니다. 5%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 5번에 토막 방수제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을 경우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3은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자,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자, 결합제하고 골재미 혼화제의 비합비는 용적비.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자, 1번은 잘 봐두세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골재, 혼화제, I자, 제자요. 자, 이 재료 제자일 때는 용적비로 간다. 용적비. 자, 그리고 뒤에 혼화제, 의자제, 약품제자죠. 약품제자나 뭐 알료, 해초풀 이런 것들은 질량비로 갑니다. 그래서 A와 B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콘크리트 내벽 부위의 초벌 발음 두께는 7mm죠. 그럼 초벌 7mm, 재벌 7mm, 그리고 정벌 발음 4mm에서 정발음 18mm 이하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2번 지문 맞고요. 그 다음에 분말이나 입자 모양의 재료는 금비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시멘트는 분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금비빔 해놓은 상태에서 사용 시 물비빔에서 사용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시멘트 모르타 1의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55번은 4번이 틀렸네요. 자, 1의 비빔량은 2시간이 기준입니다. 2시간 이내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발음통이 너무 얼룩이 심할 때 고름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56번 문제 보시면 56번 자,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플로아 힌지. 자, 플로아 힌지는 보통 경첩으로 지지할 곤란한 무거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죠. 그래서 플로아 힌지는 힌지 장치를 바닥에 미입해서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강화 유리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된 게 플로아 힌지입니다. 그리고 2번 도화 체인은 자, 여닫이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 여러분이 쉽게 밖에서 택배비 내렸을 때 위에 거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식은 장치하고 나서 위에 이렇게 거는 부분 있죠? 그게 도화 체인입니다. 일정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센트는 미세기 창이나 오르내리기 창호의 잠금 장치였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알루미늄 창호는 강제 창호의 비중은 낮은 것은 맞다.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알루미늄은 약알칼리죠. 알칼리 약합니다. 약알칼리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5번 플러시 문은 울그미를 짜고 합판 등을 양면에 덮은 형태의 문이 플러시 문으로서 보통 변형 뒤틀림이 가장 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보시면 자, 여닫이 문을 열을 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과 문짝을 보호하는 점으로서 벽이나 문의 바닥에 이제 부착하는 철물은 도어스톱이죠. 도어스톱. 현재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은 도어스톱은 출제가 안 됐죠. 도어체크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레치는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도어홀더 부분이나 그리고 플로어 힌지도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같이 공부하십시오. 도어홀더는 자, 도어체크를 설치하면 열려진 문이 자꾸 저절로 닫히는데 자,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말발굽 형태가 도어홀더입니다. 그래서 이 말발굽 형태는 도어홀더, 열려진 여닫이 문을 일정 자리에 고정시키는 것이 도어홀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57번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58번. 자,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도료의 배합 비율은 희석의 배합 비율은 자, 용적비해서 틀렸죠. 자, 도장에서 배합 비율은 질량비로 가야 됩니다. 질량비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5번 문제도 그래서 잘 해로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시험에 낼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미 한번 출제는 했죠. 도장 공사에서 낸 것이 아니라 철골 구조 쪽에서 이제 농막이 도장하면서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8번 1번이 틀린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 시간은 20도시에서 보통 건조 시간 또는 도막 양생 시간이라 일컬죠. 20도시, 습도 75%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도장의 표준량은 평평한 면의 단위 면적이다. 단위 면적에 도장하는 도장 재료 양을 우리가 일컫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4번에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 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혼합했을 때 경화나 결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극 가능한 시간이 바로 가사시간이고요.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 자, 표준 편셈에 의한 각 재료의 할증률이 가장 큰 거 되었죠. 23회 시험 때는 가장 적은 것을 냈죠. 가장 큰 거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 낼 수도 있고, 자, 여러 개를 해놓고 몇 프로짜리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대비해 두시면 되고, 할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암기. 자, 그래서 합판 일반용은 3%입니다. 합판 수작용은 5% 되겠죠. 이형철근 3%, 원형철근 5%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목재, 각재는 5%, 목재, 판재는 10%입니다. 목재 쫄대는 20%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 10%죠. 그리고 도료는 1% 개념이었죠. 그래서 59번은 4번이 가장 크죠. 10%짜리가. 그 다음에 60번 문제 보시면 길이 12m, 높이 3m인 벽체를 1.5비, 외부는 1.0비 시멘트 벽돌이고, 자, 외부는 0.5비 붉은 벽돌이 있습니다. 이때 쌓을 때 외부 쌓은 0.5비 붉은 벽돌의 정미량을 구하라 했어요. 그리고 표준형인데 안 주어진 것은 수치로 주어져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이 표준형 벽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 60 벽면적을 먼저 산절하면 되죠. 벽면적. 자, 벽면적은 자, 길이 12m 곱하기 3m 하면 되겠죠. 높이. 그러면 36제곱미터의 벽면적이 나온다. 그리고 0.5비 붉은 벽돌이죠. 0.5비 붉은 벽돌. 자, 붉은 벽돌의 정미량을 구하는 거예요. 소요량이 아니다. 정미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제곱미터에다가 0.5비 두께니까 얼마가 됩니까?
자, 75매죠. 75매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할정률 나는 너무 똑똑해서 1.03 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하면 되죠. 2,700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61번 문제. 자, 건축 설비에 대한 용어의 설명 중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찰 손실은 간의 길이하고 비례 관계였죠. 손실 계수, 마찰 계수하고 비례죠. 강경하고는 비례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강경에는 반비례죠. 강경에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중력 가속도하고 강경에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공기층의 단열 효과는 기밀성과 무관하다 해서 기밀성하고 연관성이 맞죠? 기밀성이 우수할수록 단열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 단열층 효과는 단열 효과는 좋아집니다. 단열 효과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고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을 성하락하죠. 그래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나 기체에서 고체로 된 걸 성학. 대표적인 드라이에스가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으네요. 옳은 지문. 자, 그리고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온도 변하지 않고 상태가 변하면서 출입하는 열을 전기난방에서 하는 것은 4번은 잠열에 대한 거죠. 잠열.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상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높아지고 냉각하면 낮아진다 해서 틀렸죠. 자,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보통 가열한다는 것은 건고 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반대로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죠.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하면 코딱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건조해지니까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2번 문제. 자,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급수설비는 기구의 사용 목적에 적절한 수압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변기 세정밸브는 우리가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하죠. 100kPa. 그리고 샤워기는 조건 없을 때 일반 샤워기는 0.07메가파스칼, 70kPa 압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배관계의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죠.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물의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흡입관의 간격이 적을 때, 그리고 임펠러의 회전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3번에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적으로 물을 적게 사용하는 것은 절수 설비라 하죠. 추가로 장착하고 줄이면 그건 절수 기기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강균등표에 의한 방법이나 마찰 저항선도의 방법은 급수배관의 강경 결정에 사용된다 해서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5번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단간식, 복간식 중에 적절한 배관 방식 선택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급수에는요, 급수 설비 쪽은 복간식 자체가 없어요. 복간식 자체가 없어요. 자, 공급해주고 되돌리는 물 없죠? 여러분들 고가 탱크에서 물 내려오면 끝이에요. 이걸 다시, 물이 안 이제 시원한 물이 아니고 따뜻하다고 여름에 되돌려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복간식은 따뜻한 온수하고 관련됐을 때 복간식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62번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번. 자,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수도 직결 방식은 상수도 이제 본관의 공급 압력에서 급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대규모 건물 안 되죠. 그래서 소규모 건물에 공급 가능하죠. 그래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물에 사용한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급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식은
저 방식이 되죠. 예, 고가 탱크 방식이 급수 압력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펌프를 병렬로 연결해서 운전 대수의 변화를 시켜서 양수량 토출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을 정속 운전 방식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 정속 운전 방식이 있고 변속 운전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전수를 제어해서 조절하는 것은 변속이고 펌프의 대수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정속 운전 방식. 이때 병렬로 배치한다. 펌프를 병렬로 배치하지 양수량, 유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3번은 3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조의 유입과 유출은 가능한 멀리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대각선 방향 멀리 배치를 해서 정체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해. 가깝게 하면 우리가 물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 배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번 보시면 자, 시간당 2000리터의 물을 7도에서 67도로 가열해서 연 최소 가스 용량을 구하라. 단 가스 발열량이 11,000kcal이고 보일러 효율이 70%, 물의 비율이 4.2 주어졌죠. 자, 그러면 자, 가스 용량 개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가스 용량은 자,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자, 가스의 이제 발열량이죠. 가스의 발열량에다가 발열량이 킬로줄로 주어지면 관계없는데 지금 이제 킬로칼로리였죠. 킬로칼로리일 때는요, 발열량이 킬로칼로리로 주어지면 이때는 곱하기 4.2를 해줘야 돼요. 물의 1킬로칼로리가 1킬로칼로리는 4.2킬로줄이죠. 그래서 물의 비율이 킬로줄로 주어졌으니까 4.2를 곱해주고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급탕량 개념이 현재 자, 얼마였습니까? 2000리터죠. 2000에다가 비열 4.2 온도 차이 67 마이너스 7 하면 되죠. 그러면 60 나오네요. 자, 발열량이 11,000kcal를 주어졌으니까 11,000이니까 곱하기 4.2를 해주는 것은 킬로줄로 환산해야 돼요. 위에가 킬로줄인데 밑에가 킬로칼로리로 나눌 수 없죠. 그래서 4.2를 곱해주고 효율이 70%니까 0.7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17.1428 나오는데 약 이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3번. 그다음에 65번 문제 보시면 자,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디귿자 배관이나 이런 굴곡 배관식 공기가 정체되기 쉽죠.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헤드 공급을 적용할 경우 세대 내에 사용 중인 급탕 기구의 토출 압력은 다른 기구의 사용에 영향을 적게 받죠. 그런데 일반 분기 방식일 때는요,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겁니다. 보통 개별식 난방을 하면 거의 일반 분기 방식을 쓰다 보니까 욕실에서 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물을 쓰게 되면 물이 적게 나오는 거. 그거는 일반 헤드 공급 방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서머스탯은 급탕 설비에서 자, 저탕 탱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주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서머스탯이었죠. 옳은 지문. 그리고 4번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은 자, 스위블 조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65번은 4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스위블 조인트죠. 스위블 조인트. 자, 리포트 이음은 전기 난방에서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배관법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65번은 4번이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세정 밸브식 대변기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놨습니다. 자, 기억은 틀린 소음이 적어서 일반 주택에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로탱크식이죠. 기억은 X. 자, 니은 급수관의 지름은 얼마 이상 돼? 25mm 이상 돼야 되죠? 25mm 이상.
그래서 니언드 X. 자, 그리고 연속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사용한다. O 맞죠? 디귿은 O. 그 다음에 급수간이 부합이 되면 O수가 급수에 역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공 방지를 설치한다. 리얼은 O 되겠죠? 그래서 리얼이 옳은 지문이죠. 모든. 그래서 자, 66번은 5번 되겠네요. 5번. 그 다음에 67번. 자, 핸들 조작에 따라 볼에 있는 구멍이, 그럼 볼이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볼 밸브죠. 구멍의 방향이 바뀌면서 개폐가 이루어지는 밸브는 자, 볼 밸브죠. 그래서 67번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8번. 자, 배수 및 자, 통기관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배수관 틀의 봉수의 유효 깊이는 1번 틀이네. 밀리미터에 50에서 100mm죠. 센치 하면 100, 너무 깊어요. 100cm 깊이 되면요, 애들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수 수평관 긴 경우 배수관 간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30m마다 한 개씩 청소구를 설치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100mm 초과됐을 때 30m고, 그리고 이거죠, 100mm 이하일 때 15m 개념이 되죠. 그래서 100mm 이하일 때는 15m 이내마다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100mm 이제 초과될 때는 우리가 30m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자, 배수관이 15도 넘는 각도 변경하는 장소에 청소구를 설치하는 거죠. 3번은 자, 45도입니다. 45도를 넘을 때. 자, 그리고 4번 피트랩은 봉수 수면이 디퍼보다 낮게 되면 하수가 침입을 방지할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디프의 개념이 이거였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봉수가 이렇게 차야 되는데, 자, 봉수가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이 디프라 했죠, 여기. 그러면 요 디프면보다 우리 봉수가 낮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들어갈 수 있죠? 낮으면,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은 침입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100mm 통기 수직관과 150mm 배수식에 접수하는 결합 통기관의 간격은 자, 두 개 중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면 되죠. 결합 통기관은. 그래서 5번은 자, 100mm 이상이 돼야 돼. 최소 100mm 이상. 100mm 이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게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69번.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업, 지압은 0.1메가 미만의 압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았을 때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지하 매설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이 지압일 때는 붉은색에서 틀렸죠. 그래서 니은 개념은 X가 됩니다. 자, 보통 지압일 때 항색이고 중압 이상일 때 붉은색 되죠. 그래서 지압이 항색 개념이 됩니다. 항색이고, 그리고 중압 이상일 때는 붉은색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 이때 붉은색 개념이 됩니다. 적색. 그리고 디귿, LNG는 액화 천연가스 그러죠? 말한 것으로서 메탄이 주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액화식인 것이 되죠. 그리고 리얼, 가스 계량기는 하기로부터는 2m 이상 이격식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언입니다. 그래서 69번은 3번. 그 다음에 70번. 자, 오수 처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오수 정화조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유출수 BOD 낮을수록 우수하다 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SS는 자, 부유 물질이죠. 활성온이는 자,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온이라 하죠. 그리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래서 70번은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2번.
자, 스크린 설치 부분은 오수 정화조 가장 비위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폭기 방식은 스크린이 먼저 가겠죠. 그리고 폭기조, 침전조, 소독조 순이 됩니다. 그리고 교반은 폭기조에서 공기를 기계적 혼합시키는 것을 교반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70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문제. 자,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스프링쿨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이 최소한 0.1, 최소 압력은 0.1메가파스칼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는 1.2메가파스칼 이하의 방수 압력이 대준다. 그래서 스프링쿨러 설비는 최소 압력하고 최대 압력 두 가지 압력이 응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교차 배관에서 붕괴되는 지점을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헤더 수는 8개 이하가 됩니다. 8개 이하. 자, 그리고 3번에 교차 배관에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교차 배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4번의 신축 배관은 이거죠. 가지 배관하고 스프링쿨러 헤더를 연결하는 것이죠. 교차 배관과 스프링쿨러 헤더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배관입니다. 가지 배관하고 스프링쿨러 헤더를 연결 구분이 용이한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우리가 신축 배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자, 71번은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지 배관이에요. 그래서 신축 배관은 가지 배관과 스프링쿨러 헤더를 연결하는 거죠. 스프링쿨러 헤더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가지 배관하고 헤더를 연결하는 것이 신축 배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의 거실은 조기 반응 스프링 헤더 설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2번 문제 보시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소화 활동 설비를 모두 고른 거죠. 소화 활동 설비 6가지가 있었습니다. 6가지. 그래서 재연 설비 있었고,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죠. 그러면 자, 기역, 니은, 디귿은 해당이 되죠. 그리고 니은은 소화 용수 설비죠. 그리고 미음은 경보 설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비읍은 자, 소화 활동 설비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비읍 되겠네. 그래서 7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 6가지를 정확히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3번 보시면, 자, 바닥 복사 난방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해가 나왔습니다. 1번 예열 시간이 짧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바닥 복사 난방은 예열 시간이 길죠. 예열 시간이 길어요. 자, 일반적으로 열 용량이 큰 것들은 예열 시간이 길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죠. 그래서 바닥 이용도가 높죠. 그래서 2번 지문도 틀죠. 자, 얘는 방열기 설치를 안 합니다. 방열기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바닥면의 이용도는 어떻게 높아지죠? 바닥면 이용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쉽다 해서 틀렸습니다. 얘는 자, 바닥 전체를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하다 보니까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건 조절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리고 4번 난방 코일의 매설 깊이는 바닥 표면 온도 분포와 균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4번은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방열면 척에 단열청 설치하면 안 되죠. 자, 방열면의 반대측에 설치하죠. 그래서 바탕청하고 방열관 사이에, 그래서 이제 방열면 후면에
단열층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74번 문제 보시면 자, 74번 보일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 전기 보일러 용량은 단위 시간당 정발량으로 나타내도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노통 연간 보일러는 부하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있고 수면이 넓어 급수조리 용이하죠. 그리고 3번에 수간식 보일러는 고압이나 대용량에 적합하며 지역 난바 같은 대규모 건축물이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 있죠. 이제 다량 전기가 고압적이 필요한데 이럴 때 수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난방급탕 보일러의 상용 출력에 대해서 하죠. 상용 출력은 세 가지 합입니다. 자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 이 세 가지 합을 한 것이 상용 출력 개념이 되고, 그런데 거기는 급탕부와 난방부와 배관부 예열부의 합으로 한 것은 전격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74번은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일러의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의 예열부하를 합해도 되죠. 그래서 5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리고 75번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분이다. 간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11조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한기설비 기준 등에서 우리가 보통 시간당 0.5의 한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세대수가 과거에는 100세대 기준이었는데 지금 30세대로 법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30세대 이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7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2번 30세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76번 전기 차단기 중 저압용 차단기에 속하는 거 있죠. 보통 저압용 차단기는 저것이 있었습니다. 저압용 차단기는 대표적인 것이 누전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나 이런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가 저압용 차단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77번에 보시면 3상 4선지 저압전의 중성선 N상에 대한 색깔에 대해서 표시되어 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KC 규정이 올해 24회 시험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회 시험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시험 공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가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는 KC 규정은 청색이 중성선이 되지만 N상이 되지만 과거 기준 전기설비 판단 기준 했을 때는 백색선이 되겠죠. 그래서 77번 2번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올해 시험까지는 과거 전기설비 판단 기준으로 출제한다고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KC 규정으로 알아두시면 좀 위험합니다. 올해 시험은. 그래서 그거 규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8번 문제 보시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100제곱미터인 어느 건물의 야간 평균 소유주도가 300룩스이다. 강속이 2000루멘인 형광 등을 사용할 때 필요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죠. 우리가 개수식을 모르면 조도를 쓰면 돼요. 조도는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비례관, 강속하고 비례관계죠. 강속하고 비례하고 이 조명의 개수하고 비례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조명률하고도 비례하죠. 작은 면에 도달한 비율이 조명률이니까 비례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반비례 관계죠. 어두워지죠. 면적이 넓어지면. 그래서 면적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강보상률하고 반비례 관계죠. 분모해 가지면 되죠. 그런데 이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개수가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같이 있던 애 분모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강속이나 조명률은 분모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소가 분자로 가면 되죠. 그러면 조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감광보상률이 이렇게 되면 요 식이 되겠죠. 그러면
자, 조도 개념이 현재 얼마가 주어졌습니까? 300룩서죠. 그래서 300에 자,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100. 면적 100에다가 감각 보상률이 1.5 주어지죠. 1.5. 자, 그리고 강속이 2000루멘이었죠. 2000. 자, 곱하기 현재 조명률 개념이 60%였죠. 0.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또 드리면 37.5가 나오겠죠. 그런데 조명이 37.5개라는 게 없죠. 무조건 올려줍니다. 그래서 38개가 되는 거죠. 개수는. 그 다음에 79번 문제 보시면 승강기 안전장치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옳은 것 찾으라 했죠. 자, 도어 인터록 장치는 도어서 이제 동시에 작동해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전자 브레이크가 아니죠. 최상층 및 치하층의 승강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바로 스토핑 스위치, 슬로우 다운 스위치 자동으로 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3번은 또 스토핑 스위치는 틀렸죠. 2번에 있고, 그 다음에 승강기 사고로 인해서 하강할 때 승강기로 바닥과 충격을 완화하게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완충기가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조속기 가속 조절기는 전동기의 토크에서 이제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것, 이것이 전자 브레이크죠. 4번이. 그리고 승강기 가속할 때 안전장치가 조속기 개념 가속 조절기가 되죠. 일정한 속도에 달하면 건상기 전을 차단시켜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바로 조속기 개념이었죠. 그래서 79번은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번 홈 게이트웨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홈 게이트는 전유 부분에 속하죠. 그리고 이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에 사용되는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를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하고 세대망하고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를 홈 게이트웨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말기에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80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통 이겁니다. 이 지능의 홈 네트워크 설비 기준에는 없다가 없습니다.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설치해야 된다, 내장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권장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아니한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 단말기에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홈 네트워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틀린 문제는 우리가 다시 복습을 통해서 안 틀리지도록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